현재 태국 전역의 한국 기업 공장들에서 태국인 노동자들의 대규모 불법 파업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태국 통계청에서 충격적인 영상을 공개하자 태국 전역은 그 즉시 경악의 도가니에 휩싸였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도대체 태국인들을 모두 경악시킨 충격적인 영상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출신의 제니퍼라고 합니다. 저는 CNN 소속의 기자로 현재 아시아 지역 담당을 맡고 있는데요. 그리고 최근에는 태국에서 충격적인 상황이 발생되고 있다길래 저는 태국으로 파견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보게 된 태국의 상황은 정말 혼란 그 자체더군요. 평화롭고 조용한 분위기를 자랑하는 태국에서 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러한 극악의 혼란의 상황이 발생하고 있단 말인지 저는 정말 깜짝 놀라 사건의 전말을 조사해보게 되었는데요. 그리고 조사 결과 이러한 혼란의 원인은 바로 현대자동차 공장에 근무 중인 태국인 노동자들이 불법적인 파업을 일으켰기 때문이더라고요. 사실 저는 꽤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아시아 특파를 맡으면서 한국 기업들의 공장은 아시아 지역 웬만한 곳에서 전부 찾아볼 수 있었는데 한국 기업들은 노동자들로 하여금 업계 최고의 대우를 해주기로 유명하거든요. 덕분에 현지 노동자들은 이러한 한국 기업 공장들의 높은 복리후생과 임금에 만족하며 늘 최고의 퍼포먼스를 발휘하곤 하죠. 그러나 현재 현대자동차 공장의 태국인 노동자들은 단체적인 파업을 벌이는 이례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고 저는 이러한 특종감의 상황에 곧바로 조사에 착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러한 태국인 노동자들의 대규모 파업의 상황을 조사하다가 놀라운 비밀을 파헤치게 되었는데요. 애초에 현대자동차와 태국 정부와의 계약은 시작부터 큰 문제가 있었거든요. 바로 태국 당국은 현대자동차 공장을 유치하기 위해 처음에는 현대자동차 공장에 대한 30년 세금 감면, 무료 토지 제공, 한국인 직원들을 위한 패스트트랙 비자 제공 등을 약속하며 간이고 쓸개고 전부 빼줄 것처럼 행동했으나 현대자동차 공장이 건설되고 가동되자마자 이젠 현대가 태국을 빠져나갈 수 없다고 생각했는지 그대로 말을 바꾸며 약속했던 수많은 인센티브를 무효화시켰거든요. 하지만 현대자동차는 상상 이상으로 대인배였습니다. 이들은 이러한 명백한 계약 위반의 상황에서 국제소송으로 대응하는 대신 태국인 노동자들에 대한 업계 최고의 대우를 약속하며 과거보단 미래를 지향하기 시작했거든요. 정말로 현대는 숙련된 노동력뿐만 아니라 초급 직원에게도 평균 태국 시장 임금보다 30~40% 높은 임금을 지급했는데요. 또한 현대 공장에서 일하는 태국인 노동자들은 분기별 성과 보너스를 받을 수 있었을 뿐더러 현대 측은 노동자들의 가족에 대한 육아와 교육을 돕기 위해 매년 가족 지원금을 지급하기까지 했어요. 현대는 또한 노동자를 위한 에어컨이 있는 공장 환경과 기숙사까지 제공했기에 이건 태국뿐만 아니라 동남아의 공장 근무 환경에서는 절대로 찾아볼 수 없는 매우 이례적이고 특별한 대우였죠. 사실 아무리 태국이 동남아에서는 꽤나 경제적으로 안정된 입지를 자랑하는 국가라지만 태국 현지의 공장들에서는 최저임금 착취가 공공연한 관행으로 여겨지고 초과 근무는 거의 의무적이지만 초과 수당은 아예 없는 게 현실이거든요. 물론 대다수의 태국인 근로자들은 최소한의 안전 장비도 없는 환경에서 에어컨이 없는 공장에서 일하고 있고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함에도 부상당한 근로자들은 보상 없이 해고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러나 이러한 극도로 열악한 환경에서도 현대자동차 측은 현지화의 상생을 이유로 노동자들에게 최고의 대우를 약속하며 인간다운 삶을 보장했던 것입니다. 즉, 현대자동차 노동자들이 파업을 벌인 이유는 열악한 근무 환경 때문이 아니란 말이죠. 사실 현대자동차 노동자들이 현재 파업을 벌이는 이유는 그야말로 늘 인간다운 대접을 해주는 한국 기업들을 호구로 봤기 때문이라고 밖에 설명이 안 되는데 태국인 노동자들은 늘 다른 글로벌 기업들에서는 잠자코 일하지만 현대자동차 등의 한국 기업에서만큼은 1년에도 몇 번씩이나 대규모 파업을 벌이며 은혜를 원수로 갚는 행동을 해왔거든요. 태국인 노동자들의 파업 주기도 매우 계획적이었는데 현재 현대자동차는 유럽연합 국가들과의 대규모 전기차 계약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즉, 태국인 노동자들은 자신들의 파업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현대는 유럽 물량 공급에 차질이 생겨 더 큰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계획적으로 대규모 파업을 벌였던 것입니다. 태국인 노동자 측은 이미 이 지역에서 가장 높은 임금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임금의 35%를 즉시 인상할 것을 요구했고 이에 더해 주당 28시간으로 단축된 주 근무 시간을 요구하기까지 했는데요. 이에 한술 더 떠 이들은 태국의 노동 규범까지 초과하는
무제한 유급 병가와 14개의 추가 유급 휴일을 요구했을 뿐만 아니라 현대자동차 공장에 대한 수익 공유까지 요구했다는 사실이 알려지게 됩니다. 이건 근무 환경이 좋은 인류의 선진국에서조차 볼 수 없는 말도 안 되는 요구 조건이었기에 태국인 노동자들은 정말로 한국을 호구로 보고 한국을 한탕 뜯어먹기 위해 작정을 하고 파업을 벌이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는데요. 특히나 태국인 노동자 측은 한국인 관리자들은 이곳 공장을 지역에서 가장 근로자 친화적으로 만드는 정책을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인 관리자를 전부 태국인 관리자로 대체하라는 믿기지가 않는 조건까지 내걸었기에 저는 이들이 정말 제정신으로 이러한 요구를 하는 것인가 싶어 학을 뗄 뿐이었습니다. 저는 기자로서 그동안 많은 파업 현장에 나가봤지만 이런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는 경우는 한 번도 못 봤고 특히나 태국 같은 중진국 내지 개발도상국의 노동자들이 선진국에서도 못 볼 법한 복지를 바라는 건 듣도 보도 못했거든요. 특히나 저는 태국인 노동자들은 현대자동차 측의 자신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으면 국제 외신의 인권 침해로 투고하겠다며 협박까지 했다는 자료까지 입수했는데요. 결국 저는 이러한 미소 뒤에 숨겨져 있는 태국인들의 뒤통수에 완전히 혀를 내두르고 말았죠. 그런데 현대자동차는 이에 대해 놀라운 대응을 하기 시작하더군요. 바로 10여 차례나 지속된 태국인 노동자들의 크고 작은 파업에서 현대는 그동안은 이들의 요구 조건을 묵묵히 들어줬으나 이번에 라용 현대자동차 공장 담당자는 충격적인 성명서를 공개했거든요. 현대자동차는 배신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할 것입니다. 사실 태국 정부의 계약 위반과 태국인 노동자들의 잦은 불법 파업에 대해 현대 측은 이를 대응하기 위해 진작부터 공급망 다각화에 대해 준비해왔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새로운 공장이 준비된 상황에서 이제 더 이상은 태국이 필요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배고픈 사람들에게 음식을 줄 때 그것을 친절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요구가 더 많아지면 탐욕이 된다는 사실을 태국인들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현대자동차의 전례 없는 강경한 대응에 태국 노동자 측은 매우 당황하기 시작했어요. 그도 그럴 것이 태국 동부경제회랑에 위치한 현대자동차의 초현대적인 공장은 120만 평방미터 이상에 걸쳐 있으며 18,000명 이상의 태국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고 있거든요. 특히나 현대의 또 다른 약 7만 개의 일자리가 현지 공급업체, 물류회사, 유지보수 제공업체, 공장 인력을 서비스하는 중소기업을 통해 간접적으로 창출되었는데요. 또한 매년 약 1조 5천억 원이 현대의 넉넉한 급여, 보너스, 주거, 의료 및 훈련 프로그램으로 인해 지역사회에 유통되며 현대 공장이 없을 때는 빈곤에 시달려야만 했던 가난한 나용 마을 전체가 현대 덕분에 번영하는 도시 중심지로 변모한 상태였죠. 실제로 수출, 임금, 세금, 국내 소비 등 현대자동차 공장 하나만 해도 태국 GDP의 약 8%를 차지할 정도로 막대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고 그야말로 현대가 철수한다는 건 태국 입장에서는 지옥 구덩이에 스스로 기어들어가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은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현대가 출범한 이후 LG에너지솔루션, SK이노베이션 등 배터리 제조업체를 포함해 약 40개의 한국 기업이 태국 경제에 총 56억 달러 이상을 추가로 투자했을 뿐더러 현대라는 글로벌 대기업의 네임밸류를 믿은 다른 글로벌 기업들, 특히 일본, 유럽, 미국의 반도체 및 AI 기술 기업과 같은 글로벌 기업들은 이전에 간과되었던 태국 지역에 투자를 쏟아붓기 시작했는데요. 그야말로 현대는 태국을 아세안의 디트로이트로 탈바꿈시켰고 현대는 단순히 돈을 가져온 것이 아니라 미래를 가져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듯 현대는 태국 경제에 막대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음에도 태국인들은 고마움이라는 감정 자체를 못 느낀 채 태국인 노동자들은 불법 파업을 일삼을 뿐만 아니라 태국 당국은 이를 눈감아주고 현대자동차 측과의 계약 위반을 밥 먹듯이 한 상황에 결국 현대는 특단의 조치를 취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현대가 공급망을 다각화했다는 구체적인 정보를 공개함과 동시에 태국 전역은 완전히 경악의 도가니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현대자동차 측은 태국 공장을 즉각적으로 폐쇄한 뒤 남아시아, 특히 파키스탄과 스리랑카로 완전히 공장을 이전할 것을 선포했거든요. 현대는 이미 파키스탄 라오르 외곽에 2조 원 규모의 스마트 공장을 건설한 상황인데요. 파키스탄 정부는 현대자동차에게 15년의 파격적인 세금 혜택과 경제특구 지정 등의 이권을 보장한 상황이며 현대의 새로운 남아시아 공장은 스마트 공장으로 설계되었기에 현대는 AI 기반 품질 관리 시스템, 완전 자동화된 전기차 배터리 조립 라인, 클라우드 기반 물류 최적화를 통해 태국 공장에서에 비해 차량당 생산 비용이 15% 감소할 예정인 상황입니다.
또한 파키스탄의 노동력은 태국에 비해 3~40% 저렴하므로 이러한 노동력 절감으로 연간 2,200억 원 이상의 임금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데요. 특히나 파키스탄은 중앙아시아, 중동, 아프리카로 수출하기 위한 전략적 요충지이기 때문에 태국을 넘은 미래 물류 허브라고 할 수 있었죠. 태국에서 탈출한 현대는 스리랑카 공장에서도 상당한 이익을 볼 예정인데요. 스리랑카는 현대 측의 10년간의 수입 관세 면제 혜택을 제공함과 동시에 전기차 개발을 위한 친환경 인프라를 무상으로 건설해주겠다며 파격적인 혜택을 내걸었거든요. 특히나 스리랑카는 현대의 가장 큰 파트너라고 봐도 무방한 인도와 지리적으로 상당히 인접해 있는 국가임과 동시에 아프리카와 아세안으로의 항로 역할도 수행하므로 현대는 수출 관세 감소와 빠른 배송 경로로 인해 연간 최대 1,000억 원 이상을 절감할 수 있는 셈입니다. 즉, 파키스탄과 스리랑카의 노동력, 유틸리티 및 규제 절감 효과를 결합한다면 현대의 예상 단위 생산 비용은 22% 감소하여 전 세계 전기차 부문에서 상당한 가격 경쟁력을 보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그야말로 현대는 태국의 갑질의 공급망 다각화라는 특단의 수로 대응하며 위기 속에서도 기회를 창출한 셈이었고, 현대는 새로운 공장 덕분에 기존의 태국에서의 연간 35만 대의 생산량에서 연간 50만 대 이상의 생산량을 가질 수 있게 되었으므로 태국 노동자들의 바람과는 달리 현대는 굳이 태국이 없더라도 기존의 유럽연합과의 계약 또한 문제없이 지킬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듯 한국은 새로운 기회를 얻고 태국은 완전히 국가 경제 괴멸 직전에 내몰린 상황에 태국은 발등에 불이 붙어버렸어요. 그리고 현대자동차가 태국 공장을 즉시 폐쇄하고 파키스탄과 스리랑카로 사업장을 이전하겠다고 공식 발표했을 때 태국의 정치, 경제, 언론계는 발칵 뒤집히고 말았죠. 이건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현재 태국은 경제 분야에서 거의 현대자동차 하나에만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저 현대자동차 공장 하나 철수하는 것만으로 태국 GDP는 곧바로 10% 하락, 장기적으로 봤을 때 매년 5% 이상씩 하락할 전망이라는 태국 통계청의 자료가 발표되었거든요. 이건 전쟁을 하는 국가보다도 더욱 괴멸적인 피해를 입었다는 뜻이었고 태국은 한국을 호구로 보다가 결국 전쟁에 준하는 국가 비상 상황에 처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현대자동차의 공식 발표 이후 방콕 증권거래소는 일순간에 11.2% 하락하여 시가총액 55조 원이 증발해버렸는데요. 또한 주요 신용평가 기관들은 태국 국가 신용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대폭 하향 조정했기에 태국은 앞으로 있을 투자까지 전혀 받지 못하게 되었죠. 블룸버그 통신은 태국은 한수만의 산업적 신뢰를 완전히 잃었습니다 라고 보도하며 태국의 국가 붕괴 직전의 상황에 애도를 보인 것을 보면 태국은 국가 창립 이래 가장 큰 위기에 처했다고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더 이상 호구가 아니며 현대가 정말로 철수한다면 자신들은 그대로 80년대로 돌아가며 흙만 파먹고 살아야 할 것임을 잘 알게 된 태국 불법 파업 노동자들은 이제야 정신을 차리고 곧바로 시위 주제를 변경했는데요. 그들은 임금과 처우를 개선하라는 내용이 적힌 팸플릿을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어요. 제발 떠나지 마세요.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라고 바꿔서 적고 이젠 현대의 마음을 돌리기 위한 사과의 시위를 벌이기 시작했거든요. 특히나 몇몇 파업 노동자들은 대열에서 이탈하여 현대자동차 공장보다 50% 적은 임금을 지불하는 태국 현지 공장에 지원을 하기도 하는 등 이들은 그야말로 황금알을 낳는 거위에 배를 가른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된 상황입니다. 태국 정부 측 또한 현대가 정말로 태국에서 철수할 것은 꿈에도 생각 못했는지 태국 산업부 장관은 현대자동차가 태국에서 철수 입장을 밝힘과 동시에 압력을 받아 결국 사임까지 하게 되었는데요. 이렇듯 현대자동차 공장을 다시 되돌리려는 태국 정부의 노력에도 현대 측은 배신자에겐 국물도 없다는 듯 충격적인 행보를 보일 뿐이었습니다. 이들은 아예 태국 정부와 협상 테이블에 앉기 자체를 거부한 채 그대로 공장 장비만을 철수시킬 뿐이었거든요. 특히나 태국 정부 측은 현대자동차의 20년간의 세금 면제와 더불어 토지 및 전기 보조금을 지급하고 또 불법 파업을 억제하기 위해 정부가 직접 보증을 서겠다고 선언하며 완전히 자존심을 내려놓은 듯한 태도를 보였는데요. 내부 정보에 따르면 이러한 파격 제안에도 불구하고 현대자동차 측이 여전히 대화를 거부하자 태국 총리는 직접 서울에 연락을 취해 현대자동차가 제발 태국을 나가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달라며 거의 구걸을 하듯 빌었다고 했습니다. 이는 현대자동차 공장 하나가 태국 정부보다 우위에 있다는 것을 뜻하는 사건이었기에 저는 현대자동차의 국가를 초월하는 위상과 영향력에 감탄을 함과 동시에
그렇게나 자신들에게 필요한 존재였음에도 허세를 부리다가 기회를 날려버린 태국 측이 한심해서 혀를 끌끌 찰 뿐이었죠. 하지만 정말로 소름 돋는 상황은 그 다음 날 일어났습니다. 한국인 공장 감독관들이 최종적으로 태국 공장을 빠져나가려고 하자 수백 명의 태국인 파업 노동자들이 이들을 가로막으며 제발 자신들을 떠나지 말아달라며 무릎까지 꿇고 빌었거든요. 특히나 몇몇 태국인 노동자들은 철수하는 한국인 임직원들을 납치해서 인질로 삼으려는 시도까지 했기에 저는 이들의 죽기 살기로 한국인들의 철수를 막으려고 하는 상황에 두려움마저 들었어요. 아무래도 이들도 현대 공장이 철수한다면 마치 현대 공장이 들어서기 전에 아무것도 없는 가난한 빈민가의 모습이 그대로 재현될 거라는 것을 잘 알고 있는 모양이었고, 그래서 한국인 임직원을 납치하려고까지 시도한 모양이었죠. 특히나 현재 태국의 틱톡에는 불법 파업을 주도했던 태국인 노동자들이 현대 공장 인사팀 건물 밖에서 비를 맞으며 무릎을 꿇고 조아리는 모습까지 돌아다니고 있기에 이러한 괴멸적인 상황은 태국 전역에서 큰 화제가 되며 모든 태국 지역들을 장례식의 분위기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러나 현대는 이러한 태국인들의 구걸을 본 척도 안 하며 전부 묵살해버렸고, 저는 이러한 현대의 단호한 태도에 베트남이 생각나서 공포에 질릴 뿐이었어요. 사실 한국은 태국 이전에 베트남에 많은 투자를 한 국가로 한국 기업들은 베트남의 저렴하고도 젊은 노동력의 메리트를 느껴 많은 공장을 지었는데요. 그러나 베트남 노동자들은 태국 노동자들처럼 걸핏하면 불법 파업에 베트남 정부도 이를 눈감아주며 계약 위반을 밥 먹듯이 했기에 결국 한국 기업들은 베트남 공장에 대한 대대적인 철수 조치를 취해버렸죠. 한국 기업들이 철수하자 베트남은 한국 덕분에 이어나갔던 성장세가 완전히 꺾이며 그야말로 개발도상국 단계에서 성장 동력이 멈춰버렸는데요. 이러한 괴멸적인 상황에 베트남은 정부 차원에서 한국 기업들에게 머리를 조아리며 용서를 구했지만 한국은 한번 뒤통수를 친 상대에겐 국물도 없는 냉철한 국가였고, 그렇게 베트남은 한국의 뒤통수를 친 대가로 폭삭 주저앉은 경제를 지금까지도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한국은 노동자들에게 최고의 대우를 해준다거나 각종 현지 상생 정책을 통해 약자를 도와주는 착한 국가지만 한번 자신들을 배신한 상대에게는 피도 눈물도 없는 잔인한 국가인 모양이었고, 저는 이러한 한국의 선례를 떠올린 뒤 아무래도 태국은 이런 냉혹한 한국을 건드린 대가를 반드시 치를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할 따름이었죠. 하지만 태국이 정말로 걱정해야 하는 점은 따로 있습니다. 태국에겐 현대자동차 공장 철수로 인한 직접적인 피해보다 더 큰 피해가 남아있거든요. 바로 현대를 믿고 태국 시장에 진입한 글로벌 기업들은 현대가 태국에서 발을 빼자마자 죄다 철수 선언을 하고 있고, 특히나 진행 중이던 계약도 죄다 취소하는 상황이 펼쳐졌기 때문입니다. 사실 현대 자동차는 동남아시아에서 가장 야심찬 산업 지역인 태국 동부경제회랑에서 10년 넘게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해왔습니다. 이 회사의 존재는 단순한 일자리뿐만 아니라 정당성을 가져왔고, 태국의 현대 공장이 설립되면서 글로벌 투자자들은 안심하고 태국으로 진입할 수 있었거든요. 그러나 현대가 철수한 지금의 태국은 불안정성만이 남은 투자 부적합 국가로 전락했죠. 블룸버그는 신흥경제국을 대상으로 적색 지수를 발표했는데 현대 철수 이후 태국은 베네수엘라에 이어 노동 불안정성과 외국인 투자자 위험에서 2위를 차지했는데요. 다국적 기업들은 태국을 공급업체 온보딩 목록에서 제외하고 있으며 여러 벤처 캐피털 회사들 또한 태국에서의 포트폴리오를 죄다 철수하고 있는 상황이죠. 독일의 지멘스만 해도 태국 최초의 AI 기반 스마트 팩토리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1조 원을 투자하려고 했는데요. 그러나 현대 철수 이후 이들은 태국의 예측할 수 없는 노동 환경은 더 이상 지멘스의 리스크 관리 기준과 일치하지 않는다라며 태국 측의 불법적이고 불안정한 노동 환경에 유감을 표했고, 결국 지멘스가 계약을 파기하면서 50개가 넘는 태국 중견 자동화 회사들이 파트너십을 잃고 400개의 엔지니어링 일자리 파이프라인이 하룻밤 사이에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태국 전역을 지옥의 도가니 속에 빠뜨렸던 가장 충격적인 점은 따로 있었습니다. 태국은 대표적인 친일 국가이고 이들은 일본을 최후방국이자 우상이라고 생각하지만 현대가 철수함과 동시에 자신들이 그렇게나 믿었던 일본 기업들이 가장 먼저 발을 빼겠다며 죄다 나가버렸거든요. 파나소닉은 태국의 차층 4호에 새로운 태양광 인버터 조립 라인을 짓기로 계획했고 5천억 달러를 투자할 예정이었지만 결국 현대 사건으로 인한 불안정성을 느낀 파나소닉은 라인 건설이 착수되기 전에 계약을 파기해버렸는데요. 소니 또한
방콕에 플레이스테이션 개발 스튜디오를 오픈하여 글로벌 인디 타이틀을 지원할 예정이었지만 현대의 태국 철수는 태국의 깊은 정치적 노동적 불안정성을 보여준다며 그대로 발을 빼버렸습니다. 결국 태국의 천여 명의 게임 개발자가 해고됨과 동시에 태국은 동남아시아의 게임 혁신 허브가 될 기회를 잃고 말았죠. 그러나 태국 입장에서 무엇보다도 뼈아픈 점은 따로 있습니다. 그건 바로 아마존과 애플과 같은 굵직한 글로벌 대기업들에서도 태국에 투자를 할 예정이었지만 현대의 철수로 이 모든 기회가 물거품이 되어버렸기 때문인데요. 아마존은 인도차이나 전역의 서비스를 제공할 대규모 클라우드 데이터 허브로 태국을 선정했고 8조 원 규모의 데이터 센터를 건설하기 일보 직전이었지만 현대의 철수 이후 법적 불확실성과 갑작스러운 정책 변화에 대한 인식으로 인해 아마존은 투자를 인도네시아로 전환했거든요. 신뢰는 기술 인프라의 통화이지만 그것을 전혀 몰랐던 태국은 이러한 통화가 전부 고갈된 셈이었죠. 그러나 애플의 경우는 태국 입장에서 무엇보다도 뼈아픈 상황이었어요. 애플은 중국을 넘어 제조 공정을 다각화할 계획이었으며 태국은 특히 에어팟 및 애플워치 부품과 같은 액세서리의 2차 조립 및 마이크로칩 패키징 장소로 고려되고 있었는데요. 애플은 수완납품 공항 인근에 2조 원 규모의 지역 물류센터를 설립하고 태국 대학과 제휴하여 애플 개발자 아카데미 설립을 추진하여 동남아시아로의 진출을 계획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나 현대 사건 이후 애플의 위험평가팀은 태국을 노동 파괴적이고 정치적으로 불안정하며 평판적으로 위험하다라고 지적했고 이 지역에서 가장 책임감 있는 외국인 고용주인 현대자동차가 급진적인 노조에 밀리고 태국 정부에 의해 무시되기까지 했다면 애플은 태국에서 자체 IP, 인력 안정성, 공급망을 신뢰할 수 없다라며 이 모든 계획을 철회한 채 방글라데시로 공급망을 옮기겠다는 신계획을 발표했거든요. 즉, 현대가 떠났을 때는 그저 경고였다면 애플과 아마존이 떠났을 때는 장례식의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물론 현대자동차는 전 세계적으로 막강한 영향력을 끼치는 메가 기업답게 공장 철수 한 번으로 태국에 대한 이미지 자체를 완전히 바꿔버리기도 했는데요. 분명 현대 철수 전까지만 해도 태국은 미소의 국가로 유명했지만 태국인들의 이러한 은혜도 모르는 행보와 이익을 위해서라면 은인의 뒤통수를 치는 수준 낮은 민족성에 다른 거물급 정치 세력이나 막대한 영향력을 끼치는 연예인들도 죄다 태국을 벗어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미국 대사관은 태국 사회는 외국 후원자들에게 놀라운 문화적 적대감을 보여주고 있다라며 유감을 표했고 태국과의 외교적 입지를 축소할 것을 밝혔는데요. 미국은 치앙마이와 콘카엔에 있는 아메리칸 센터 문화사무소를 조용히 폐쇄했고 향후 3년간 미국과 태국 간의 혁신 대화를 폐기했거든요. 그야말로 한국이라는 나라와 한국 기업에 대한 글로벌 이미지는 상상한 것 그 이상이었고 이제는 한국은 이상한 짓을 할 만한 국가가 아니고 이들을 건드리는 세력이야말로 악의 세력이라는 논리가 전 세계적인 공감을 받는 지경에 이른 것입니다. 억만장자 및 메가 인플루언서들의 투자 철회도 뼈아팠어요. 사실 태국은 고액 자산가들이 투자하며 머물기로 유명한 휴양지인데요. 그러나 현대 철수 소식에 부유한 은퇴자들은 문화적 적대감과 외국인에 대한 불신을 이유로 태국 재산을 청산했고 방콕과 푸켓, 치앙마이의 고급 부동산은 그 즉시 가치가 45% 폭락해버렸습니다. 상황이 이렇게까지 극단적으로 치닫자 태국 정부의 한국에 대한 구걸은 더욱 극심해졌는데요. 그렇게나 의기양양하게 한국 기업에 대한 불이익을 남발하던 태국 총리는 이제 태국 현대자동차 공장 담당자에게 직접 찾아가며 제발 공장을 철수하지 말아달라고 빌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하지만 한국의 태국에 대한 입장이 변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국과 태국은 서로 감정이 상당히 안 좋은 상태거든요. 현재 양국을 오가는 관광객 수는 거의 90% 이상으로 줄어든 상태인데 이러한 극단적인 양국의 관계 악화의 시발점의 역할을 한 건 바로 한국의 태국 국적자에 대한 입국 요건 강화였습니다. 지난해 태국의 유명 인플루언서나 고위 관계자가 한국에 입국을 시도했다가 거절당했던 사례가 공개되면서 태국 내에는 한국은 인종차별을 하는 국가라며 비난의 물결이 일기 시작했거든요. 급기야 태국인들은 전국적인 한국 여행 보이콧을 촉구하기 시작했고 한국 기업에 대한 항의로 시작된 운동은 순식간에 한국과 전체를 공격하는 잘못된 캠페인으로 확대되었어요. 태국인 활동가들은 태국 인플루언서들에게 한국 브랜드 홍보를 취소하고 유명인들에게 한국 드라마를 보이콧하며 여행객들에게 한국을 완전히 피하라고 촉구했는데요. 하지만 이에 대한 전 세계의 반응은 싸늘했어요. 태국인들이 한국을 거부하는 이유들 중
어느 것도 이성적이거나 도덕적으로 이해되지 않았거든요. 한국은 태국 국적자들의 대규모 불법 체류 이후 비자 절차를 강화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2025년 기준으로 15만 명 이상의 태국 국적자들이 한국에서 불법적으로 생활하고 있고, 태국인들 중 78%가 관광 또는 학생 비자로 입국하여 한국에 수년간 불법적으로 초과 체류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나 한국에 입국을 거부당한 태국인 메가 인플루언서나 고위 공직자들은 알고 보니 K에타 신청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져 오히려 이들에게 잘못이 있는 상황이었어요. 심지어 한국은 과도한 체류를 용인하고 대량 추방을 최대한으로 피하며 자발적인 귀환 프로그램까지 제공하는 등 불법 태국인들에게도 매우 관대한 조치를 취해주었는데요. 하지만 법을 어기는 사람들로부터 국가를 보호하기 위해 입국 요건을 강화하는 것은 차별이 아니라 환대 남용에 대한 대응임에도 태국은 자국민들이 한국의 법을 어겼을 때는 불평하지 않고 모른 척으로 일관했지만, 한국이 자국의 국경을 지키자 분노가 폭발하는 기괴한 반응만을 보일 뿐이었어요. 특히나 한국에 불법으로 체류하는 태국인들은 합법적인 일이 아닌 불법적인 일에 종사하며 한국을 병들게 하는 경우가 많았기에 태국인들의 반한 감정은 더더욱 이해가 안 가는 상황이었는데요. 이들은 주로 한국에서 약물 판매를 주도하며 한국을 약물 청정국의 지위를 박탈당하게 했을 뿐더러 온라인 불법 도박이나 성 관련 범죄 등에 깊숙이 관여하며 한국을 완전히 병들게 하고 있었습니다. 특히나 한국이 이러한 입국 요건 강화 및 불법 체류자 추방에 박차를 가할 때 한국은 수천 명의 불법 체류 태국인을 적발하여 쫓아냈음에도 태국 언론은 이를 외국인 혐오라고 주장하는 말도 안 되는 논리를 들이밀기도 했죠. 저는 이러한 태국의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행보를 보고 왜 현대자동차의 철수에 전 세계 국가들이 현대자동차를 따라 태국에서 철수하는 것인지를 곧바로 이해할 수 있었는데요. 한국의 대응은 너무나도 평화적이었고 신사적이었거든요. 만약 제 조국인 미국이었다면 이렇듯 남의 국가에 피해를 준 외국인 불법 체류자들을 죄다 구속시키거나 아예 해당 국가 출신의 입국객들을 전부 입국하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했을 게 분명하거든요. 그러나 한국이 보여준 신사적인 대응 방식은 이 나라가 왜 전 세계적인 신뢰를 받고 있고 또 존경을 받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이해하게끔 했고, 저는 이렇듯 알면 알수록 호감이 가는 한국을 보고 이런 나라를 괴롭히는 태국에 상당한 반감을 느낄 수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전 세계인들이 저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겠죠. 이러한 태국인들의 이해할 수 없는 수준 낮은 행동은 결국 그 대가를 치르게 되기도 했는데요. 사실 한국인은 태국에서 가장 구매력이 높은 외국인 방문객이지만, 한국을 방문하는 태국인들은 한국에 그다지 이익이 되지 않는 가난한 손님들이거든요. 즉, 한국을 방문하는 태국인 관광객 수가 줄어들든 말든 한국 입장에서는 그다지 신경 쓸 거리도 아니었지만, 태국을 방문하는 한국인 관광객들이 대폭 감소했다는 말은 태국은 그야말로 괴멸적인 경제적 손해를 피할 수 없게 되었다는 말과 같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방콕과 푸켓에 있는 식당과 카페, 클리닉, 여행사, 호텔들은 한국인 관광객들이 줄어듦에 따라 하나둘씩 문을 닫고 있는 상황이고, 한국 관광 수입에 의존하는 태국 기업들, 특히 통로르, 치앙마이, 크라비는 거의 파산 상태에 직면한 상황이거든요. 푸켓에서 대규모 호텔 사업을 운영하던 태국인 사업 소유주는 우리는 한국인들에게 오지 말라고 말했고 그들은 귀를 기울였습니다. 이제 우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라며 한국에 대들었다가 모든 것을 잃고 파산 직전에 몰린 자신의 상황을 허탈해했는데요. 태국은 대부분의 경제 구조가 관광업에 치중되어 있는데, 이렇듯 태국의 큰손인 한국을 스스로 거절한 상황에 이들이 경제 붕괴 직전에 몰리게 된 것은 어찌 보면 당연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한국을 호구로 보고 갑질을 했던 태국은 모든 것을 잃은 채 무릎을 꿇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태국이 그다지 필요가 없는 선진국이지만 태국은 거의 대부분의 경제 구조를 한국에 의존하는 기형적인 국가일 뿐이었기에 이렇듯 태국은 주제도 모르는 바보 같은 행동 때문에 모든 것을 잃게 된 것이죠.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흘러갈지는 모르겠지만 현재 태국 총리가 일개 한국의 공장 책임자 앞에 무릎을 꿇었다는 것 자체만으로 태국은 한국의 발끝에도 못 미치는 국가라는 사실을 전 세계에 알린 꼴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태국의 목숨줄은 한국이 쥐고 있는 만큼 저는 한국이 어떤 행보를 보일지 계속해서 주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 한국의 발전은 이제 끝이고 한국 경제는 한국전쟁 직후로 다시 회귀할 일만 남았다고 주장하는 중국의 경제 전문가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우연히 가게 된 한국에서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고 결국 이럴 수는 없다며 그 자리에서 까무러치고 말았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그녀가 한국에서 대체 어떤 경험을 했던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중국 출신의 옌이라고 합니다. 저는 당 간부 출신 부모님을 둔 덕분에 중국에서 남부럽지 않게 살았는데요. 제 인생은 부모님 덕분에 늘 수월했고 미국 최고의 명문대학교인 하버드 대학교까지 진학하는 쾌거를 이루었기에 저는 정말 제 인생에 200% 만족하며 살았죠. 그러나 요즘 들어 한 가지 거슬리는 점이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한국이었죠. 그도 그럴 것이 요즘 미국에서의 한국의 영향력은 상당히 거슬리는 수준에까지 이른 상황이거든요. 미국 번화가 어디를 걸어도 흘러나오는 K-팝에 광장에는 K-팝 댄스나 한국 음식 문화 행사가 열리고 있고 심지어 대학교 캠퍼스 내에서도 하루가 멀다 하고 한국 문화 행사가 열리고 있는 걸 보면 중국 출신인 저로서는 뚜껑이 제대로 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저는 중국에서 한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중국의 속국쯤 되는 국가고 현재 인기를 끌고 있는 한국 문화나 음식들은 죄다 한국이 중국의 것들을 그대로 베끼거나 훔친 것들이라고 배워왔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우수한 중국의 문화가 제 눈앞에서 희롱당하고 있는데 자랑스러운 중국인인 제가 어떻게 이 상황을 참을 수가 있겠어요? 물론 수업 시간에도 마찬가지였어요. 명색이 세계 최고의 대학교인 하버드 대학교였지만 교수님들은 무슨 주제만 나오면 한국과 연관지으며 한국에 대한 칭찬을 아끼지 않았거든요. 자신은 한식에 미쳐있는 자신의 딸의 성화에 못 이겨 요즘 식단을 한식으로 바꾸게 되었는데 벌써 몸무게가 5kg이나 빠지고 피로감도 줄었다면서 학생들에게 한식을 먹을 것을 적극적으로 추천해주는 교수님도 계셨고 또 한국의 기적과도 같은 발전사는 전 세계가 주목을 해야 한다며 한국을 마치 선진국이라도 되는 양 칭찬을 늘어놓는 교수님도 있었죠. 이건 매우 이상한 상황이었습니다. 한국은 선진국 인척을 하기 위해 외국인들에게 보여지는 부분에 한해서만 인프라를 꾸며놓은 국가로 평범한 한국인들이 거주하는 지역으로 들어가 보면 한국의 처참한 수준의 가난한 모습을 찾아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하버드 대학교의 교수마저 이러한 한국의 사기극에 홀랑 속아 넘어갈 수가 있단 말인가? 저는 어쩌면 아무리 하버드 대학교의 교수라도 별거 아닐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했고 그렇게 모든 학생들이 보는 앞에서 한국의 현실을 낱낱이 밝힘과 동시에 중국의 위상을 드높이기 위해 만반의 준비를 다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회는 얼마 가지 않아 찾아오게 되었죠. 그건 바로 국제정치학 수업 시간에 교수님께서 현재 세계에서 가장 과소평가되고 있는 국가는 어디냐는 의미심장한 질문을 건네셨을 때의 일이었는데요. 그런데 교수님께서는 아프리카 국가들이나 미국 등 다양한 답변을 내놓는 학생들을 완전히 벙찌게 만드는 충격적인 대답을 건네오시는 거 아니겠어요? 전부 틀렸습니다. 그건 바로 한국이에요. 여러분들은 한국을 문화나 음식 등으로 최근에야 반짝 뜨고 있는 국가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한국은 알면 알수록 두려워지는 국가거든요. 일단 여러분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겠지만 한국의 기술력은 전 세계 최고 수준으로 현재 한국은 압도적인 기술력을 바탕으로 전 세계의 모든 국가 수주를 전부 따내며 막대한 부를 쌓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국가 간의 기술 수출 및 거래는 일반적인 사람들이라면 파악하기 어려운 정보이므로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한국이 조용하게 막대한 부를 쌓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죠. 하지만 한국은 이러한 압도적인 기술과 부유함을 바탕으로 몇 년 내로 정말 큰일을 낼 게 분명하고 한국은 자신들이 조용하고 빠르게 선진국 반열에 오른 것처럼 이번에도 전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할 것이 분명합니다. 이건 전혀 말이 안 되는 소리였습니다. 그래봤자 중국의 속국이자 중국이 먹다 버린 부스럭이나 주워 먹는 한국이 도대체 무슨 기술력을 발전시켰고 또 전 세계를 호령한다는 말인가? 저는 한국의 선진국 인척에 속은 교수님이 한심해지기 시작했고 결국 참다 못해 나서기로 했어요. 글쎄요. 한국은 그저 선진국 인척을 하는 것일 뿐 한국 서민들의 실제 모습은 처참하기 그지없는걸요? 한국의 GDP가 높은 이유는 그저 삼성이나 현대 같은 몇몇 대기업 때문에 높아 보이는 것일 뿐이며 한국은 그저 미국이나 일본 같은 자신들의 동맹국들에 의존하며 빌붙기나 하는 국가거든요. 즉, 한국은 잘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알고 보면 이들만큼 위태로운 경제구조를 가진 국가도 없고 교수님은 이러한 한국의 선진국 행세에 완전히 속고 말았다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교수님은 도저히 제 논리를 파회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것과는 달리 이내 전혀 생각지 못한 충격적인 답변을 건네오는 거 아니겠어요? 혹시나 했더니 또 중국 학생이군요. 도대체 중국인들은 어떤 교육을 받았길래 그런 황당무계한 주장만을 반복하는지 저는 벌써 그 질문만 각기 다른 중국 학생들에게 5번이나 받았어요.
그리고 그 5명의 중국 학생들 모두 제 질문에는 도저히 답변하지 못하더군요. 자, 제가 학생과 같은 논리로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학생의 주장과는 달리 한국은 통계를 보더라도 중소기업들도 상당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고 결과를 내고 있는 국가지만 중국 경제야말로 정말로 소수의 대기업들에만 의존하고 있는데요. 중국 경제의 상당 부분이 화웨이, 텐센트, 비아디와 같은 국영 기업에 의존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중국은 경제 수준을 놓고 보자면 아직도 개발도상국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중국은 개발도상국에서도 꼴찌 수준의 극악의 빈민국이라고 봐도 무방한가요? 한국은 중국과는 달리 반도체, 자동차, 조선, 그리고 K-팝과 게임, 드라마 등의 엔터테인먼트 분야에서 수출 호조를 보이며 고도로 다각화된 경제를 가지고 있기에 애초에 학생의 논리는 전제부터가 잘못된 수준 낮은 주장이지만 말이에요. 그리고 한국이 미국과 일본과 같은 국가들의 빌부터 살고 있다고요? 글쎄요. 한국은 사실 세계 경제의 선두주자이며 세계에서 가장 큰 무역 흑자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등에서 첨단 기술 수출을 주도하고 있으며 오히려 미국과 일본이 이러한 한국의 기술력에 의존하고 있죠. 당장 한국이 반도체 수출을 막는다면 일본과 미국의 공장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공장이 그대로 가동 중지되고 말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된다면 중국은 가장 큰 피해를 입게 되겠죠. 중국은 한국의 기술력에 가장 큰 의존을 하고 있는 국가거든요. 그래서 중국은 한국과의 관계에서 항상 쩔쩔매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학생의 주장은 완전히 잘못되었으며 오히려 중국이 한국의 기술력에 빌붙으며 국가의 경제 구조 자체를 한국에 전적으로 맡긴 기형적인 국가라는 말입니다. 저는 교수님의 주장에 완전히 얼이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건 도저히 예상치도 못한 답변이었고 중국의 공영방송이나 학교 시간에 배운 한국은 중국에 의존만 하는 가난하고 기술력도 없는 국가라는 내용과는 정반대되는 논리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현재 중국이 기술 수출로 상당한 부를 누리고 있는 점을 강조하며 그래봤자 전 세계는 중국의 소나기에 있다고 주장하며 상황을 무마해 보려고 했는데요. 그런데 교수님은 이런 저를 보고 고개를 가로젓더니 이내 경악을 금치 못할 말을 해오는 거 아니겠어요? 분명 중국은 인건비가 없는 저가 정책을 사용하며 상당한 경쟁력을 보이는 듯했죠. 그런데 학생은 그러한 중국의 저가 정책도 한국에 의해 완전히 박살이 났다는 사실을 알고 있나요? 정말로 중국은 유럽의 각종 기술 강국들마저 압도적인 가격 경쟁력으로 이기는 듯 싶었으나 한국은 중국의 담당 사육사답게 이번에도 전 세계를 어지럽히려는 중국을 완전히 제압해버렸거든요. 일단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멕시코의 고속철도 수주 사업이었습니다. 멕시코는 수도인 멕시코시티와 과달라하라를 연결하는 고속철도 프로젝트의 국제 입찰을 발표했고 멕시코는 30조 원이라는 고속철도 사업치고는 이례적으로 막대한 금액을 내걸었거든요. 사실 이러한 멕시코의 과감한 입찰은 많은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멕시코는 혼잡을 줄이고 관광과 사업을 통한 경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530km의 장거리 노선을 원했고 이 철도 노선은 분명 관광사업 촉진과 멕시코 최대 산업 중심지와 비즈니스 중심지 간의 무역 연결성을 강화하여 멕시코에 많은 경제적 이익을 안겨줄 것이 분명했거든요. 또한 30조 원이라는 막대한 금액도 금액이지만 이번 멕시코와의 계약을 따낸다면 추가적으로 이어지는 보상도 상당히 달콤했습니다. 왜냐하면 멕시코는 생각보다도 훨씬 중요한 국가이기 때문이죠. 일단 멕시코는 많은 인구를 보유한 거대한 경제 규모를 가진 국가로 라틴 아메리카를 대표한다는 상징성을 갖고 있습니다. 이는 추후 라틴 아메리카 국가에 추가적인 인프라 사업을 벌이는데도 상당한 이점으로 작용할 게 분명했죠.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은 대부분 1인당 GDP가 낮은 저개발 국가들이고 이 말은 아직도 개발할 것들이 상당히 많이 남아있기에 많은 기회가 남아있는 곳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그러한 연쇄 국가 수주의 시작점이라고 볼 수 있는 멕시코와의 이번 계약을 성사시키는 국가는 라틴 아메리카의 인프라 미래를 장악하며 추후 30년은 놀고 먹을 수 있는 막대한 이권을 얻게 된다는 뜻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은 1인당 GDP는 낮아도 인구수가 상당히 많아서 생각보다 경제 규모가 매우 크거든요. 브라질, 아르헨티나, 콜롬비아 등의 나라가 그 대표적인 예시고 이들은 가난해 보여도 아무튼 막대한 사업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숨겨진 보석 같은 국가들이라는 말과 동시에 이 계약은 30조 원이 아닌 총 확장 잠재력은 240조 원에 달하는 수준이라는 어마무시한 분석 결과까지 나온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은 중국에 있어서 그 무엇보다 중요했죠. 중국은 그동안 남미 국가들에게 1대1로 사업을 벌이며 경제 종속을 강화했기에 이 상황에서 멕시코까지 넘어온다면 대륙 장악이라는 중국의 원대한 꿈이 현실화될 가능성도 부정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하지만 결과적으로 멕시코는 한국과 계약을 하기로 결정했고 중국은 다 잡은 꿈이 한국 때문에 물거품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사실 많은 전문가들은 중국의 승리를 점쳤습니다. 그건 바로 압도적인 가격 경쟁력 때문이죠. 중국의 철도 기술은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는데 인건비랄 게 없는 비정상적인 가격 경쟁력까지 자랑하니 한국이 아무리 기술적으로 뛰어나다고 해도 중국에는 안 될 거라고 예상했던 것이죠. 그렇다면 한국은 어떻게 중국이 그토록 바라마지 않던 멕시코 계약을 압도적인 격차로 따내며 14억 중국인들의 꿈을 완전히 박살낼 수가 있었을까요? 이건 간단합니다. 한국의 기술력은 생각보다도 훨씬 더 압도적이었고 한국은 특유의 천재적인 지능으로 멕시코가 한국과 계약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게끔 충격적인 조건까지 내밀었거든요. 일단 한국의 기차는 압도적인 속도 같은 전통적인 기술뿐만 아니라 AI를 결합한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으로 멕시코 관계자들을 완전히 매혹시켰거든요. 일단 한국이 개발한 AI 기반 교통관제 시스템은 승객 흐름을 파악하여 열차 운행 빈도를 최적화하고 병목 현상을 방지했는데요. 이는 구식적인 시스템을 사용해서 매우 비효율적인 운행만을 하고 있던 멕시코에 실시간 승객 흐름 분석을 통한 효율적인 교통관제를 제공함에 따라 효율 50% 증대라는 엄청난 이익을 선사했고 인건비까지 감축하는 효과를 보게 했습니다. 물론 한국이 개발한 5G 연결 스마트 스테이션도 압권이었죠. 여러분들은 한국에 가본 적이 있으신가요? 한국의 기차역이나 지하철역에는 모든 발권을 키오스크나 휴대폰으로 하고 있고 키오스크에는 외국인을 위한 다개국어 통역 기능과 여행지에 대한 간접 체험까지 할 수 있는 다양한 AI 기반 추천 시스템까지 존재해 수많은 여행객들을 돕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스마트 스테이션은 멕시코에도 세워질 예정입니다. 이제 멕시코는 사람이 직접 발권을 해주던 구식적인 시스템을 내려놓고 키오스크를 통한 기차표 자동 발권 및 AI를 통한 각종 여행지에 대한 간접 체험 기능, AI 기반 여행 스케줄 자동 추천 등의 막강한 기술력을 통해 훨씬 더 강력한 관광사업 및 추가적인 수익을 창출하겠죠. 당연히 중국은 이러한 최첨단 기술 따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깡통밖에 없는 구식의 기차가 바로 중국이 압도적인 가격 경쟁력을 보일 수 있었던 이유거든요. 또한 한국은 AI 시스템으로 인한 99.9%의 정시 운행률을 기록하고 있지만 중국의 고속 열차는 정시 운행률이 15%에 불과하고 여기에 성능 조작 정황까지 포착된 상황인데요. 그야말로 중국의 기차가 저렴한 데는 다 이유가 있던 것입니다. 하지만 양국의 소름 돋는 차이점은 이제 시작일 뿐입니다. 한국의 철도 시스템에는 실시간 센서 데이터와 머신러닝을 사용하여 잠재적인 고장을 사전에 감지하는 AI 기반 예측 유지보수가 포함되어 있거든요. 실제로 한국이 사용하는 열차에는 브레이크 압력, 휠 정렬, 엔진 진동 및 온도를 모니터링하는 수천 개의 센서가 장착되어 있고 AI는 이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하여 마모 또는 고장의 초기 징후를 감지하는데요. 유지보수 작업자는 고장이 발생하기 전에 자동으로 수리에 대한 알림을 받기 때문에 한국의 기차는 정기적인 점검 및 수리로 인한 중단 시간이 발생할 일이 없어 더욱 안전하고도 효율적인 열차 운행이 가능하다는 소리죠. 특히나 멕시코의 이번 530km의 장거리 노선은 그 규모가 규모인 만큼 효율성이 막대한 장기적인 수익성을 의미하는 상황이었는데 한국의 기술력은 그러한 멕시코의 이익을 극한 수준으로 향상시켜줄 수 있는 구원자와 같은 역할을 수행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역시나 중국은 한국과 같은 기술력을 선보이지 못했습니다. 중국은 모든 수리 및 점검 작업을 일일이 수작업으로 처리해야 하는 비효율을 보여주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중국은 저가의 불량 재료만을 사용해 이에 따른 여러 차례 탈선 사고를 겪은 이력까지 있죠. 그러나 중국은 국가 수주를 하나의 실험장으로 생각하는지 자신들의 저품질 기차 때문에 수많은 인명사고가 발생해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으며 이러한 사고 상황을 하나의 데이터로만 생각하는 인권이라는 것을 아예 고려하지 않는 소름 돋는 태도만을 보여주고 있을 뿐이죠. 저는 교수님의 말에 완전히 경악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동안 중국에서 교육받았던 중국의 자랑스러운 면모들은 전부 박리담회식으로 거저 얻은 것일 뿐이었다니 이건 도저히 참을 수가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하지만 저는 중국은 다른 가난한 국가들을 위해 여러 지원을 해주는 착한 국가고
세계 평화를 선도하는 국가라고 배워왔고, 실제로 중국은 다른 저개발 국가들을 위해 인프라 지원 사업을 벌이는 중인데요. 그래서 저는 이러한 중국의 착한 면모를 강조하며 중국이 아니면 이 세계는 가난과 불공정의 굴레 속에 빠져버릴 거라며 악을 쓰며 중국의 착한 면모를 어필해 봤습니다. 그러나 교수님은 여전히 저를 한심하다는 듯 바라보기만 했고, 이내 충격적인 답변을 해오기 시작하더군요. 중국이 세계 평화를 주도한다고요? 학생은 중국과 거래를 한 국가들이 어떤 운명을 맞이했는지 전혀 모르나 보군요. 중국의 계약에는 숨겨진 비용, 정치적 압박, 부채 함정 위험이 수반되는 경우가 많고, 실제로 중국은 1대1로 정책으로 아프리카 등의 가난한 국가들을 도와주는 척하면서 노예로 만들어버렸죠. 스리랑카만 해도 중국이 도움을 제공하는 척했지만 결국 상환하지도 못할 만큼 과도한 부채를 지게 하여 스리랑카의 전략적 요충지인 한반토타 항구를 완전히 빼앗아 버렸습니다. 그러나 한국은 이렇듯 인권 침해 및 불공정 계약으로 다른 가난한 국가들의 경제권을 빼앗아오는 중국과는 차원이 다른 착한 국가입니다. 한국은 오히려 멕시코에 일자리까지 창출해 주었거든요. 중국은 이번 수주에서 자국의 인력만을 고용하고 자국의 자원만을 사용하겠다고 선언했지만 한국은 멕시코 누에보 레온에 현지 현대 로템 공장을 설립하기로 합의하고 열차 부품의 45%를 멕시코에서 생산하겠다며 상생의 의지를 밝혔거든요. 실제로 멕시코의 몬테레이에는 현대, LG 등의 다양한 공장이 설립되어 있고 현지와의 상생을 추구하는 한국은 현지 인력들에게 최고 대우를 해주기로 유명하므로 이러한 한국의 공정하고도 함께 발전하려는 의지는 더더욱 멕시코 및 중국에 시달리던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에게 큰 희망과 호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러나 한국이 이번 프로젝트에서 중국을 압도한 결정적인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한국은 멕시코에 극복할 수 없을 것처럼 보이는 한계마저 완전히 극복해준 미친 듯한 면모를 보여주었거든요. 일단 멕시코는 불의 고리 지역에 위치해 있어 잦은 지진이 발생하는 국가며 극심한 더위 및 계절성 폭풍으로 철도 인프라를 유지하기에 취약한 국가입니다. 그리고 다른 국가들은 이러한 멕시코의 한계에 대한 해결책을 도저히 제시하지 못했죠. 그러나 한국은 맞춤형 설계의 대가였습니다. 한국이 현재 전 세계의 국가기술 수주에서 모든 계약을 쓸어담고 있는 이유가 이러한 상당한 지능과 융통성을 발휘해 맞춤형 설계를 제공하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한국은 이번에도 다른 국가들은 생각지도 못했던 충격적인 해결책을 가지고 나왔죠. 바로 한국은 자체 기술력을 통해 규모 7.0 이하의 지진 충격까지는 막을 수 있도록 무지막지한 내진 설계를 갖고 나온 것입니다. 한국은 충격 흡수 트랙을 설계하여 레일 트랙이 지진 충격을 흡수하고 분산시켜 탈선을 방지하도록 했고 자동 지진 감지 시스템을 도입하여 센서는 3초 이내에 진동을 감지하여 자동으로 속도를 줄이거나 기차를 멈추게 하는 괴물 같은 성능을 보였거든요. 특히나 한국의 선로는 레일이 갈라지거나 뒤틀리는 것을 방지하는 특수 확장 조인트를 사용해 어떠한 천재지변이 일어나더라도 변형이나 뒤틀림이 발생하지 않는 안정성을 보여주기로 유명한데요. 이러한 한국의 철두철미한 맞춤형 설계 덕분에 한국은 그간 전 세계의 기차 인프라를 보급해 주었으면서도 단 한 건의 탈선이나 사망사고도 발생하지 않았고 99.9%의 정시성을 보일 수 있는 거였죠. 특히나 한국은 지진이 심한 국가도 아니었기에 이러한 한국의 맞춤형 기술력은 더욱더 각광을 받았는데요. 지진이 심하기로 유명한 일본에서도 이 정도 철도 기술력을 가지고 있지 않기에 한국은 일본과 비교되며 더더욱 전 세계 전문가들로부터 극찬을 받기도 했죠. 또한 한국은 내열 제동 시스템을 통해 멕시코의 고온에서도 끄떡없는 모습을 보여줬기에 멕시코는 자신들의 한계점을 유일하게 완벽하게 해결해준 한국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반면에 중국은 어떨까요? 사실 중국도 이러한 내진 설계 및 고온에서도 견딜 수 있는 기술을 확보했다며 강력하게 주장했지만 시운전 결과 중국의 이러한 주장은 전부 성능 뻥튀기의 거짓말임이 밝혀졌습니다. 중국의 열악한 기술력으로는 멕시코의 극한의 더위 속에서 철도의 브레이크 고장으로 큰 사고를 피할 수 없을 것임이 밝혀졌고 내진 설계는커녕 오히려 선로는 기능을 유지하기에 최소한으로 필요한 내구도보다 훨씬 떨어져 굳이 지진이 아니더라도 선로가 금세 붕괴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받았거든요. 실제로 중국이 철도를 보급한 케냐 및 파키스탄에서는 선로 자체가 붕괴해버렸고 결국 많은 사상자가 발생하기도 했는데요. 이는 저렴한 가격에 걸맞은 부실공사 및 싸구려 자재를 사용했다는 비판을 받기에 충분했고 결국 중국은 이들 국가들로부터 국제소송까지 걸리게 되었죠.
그러나 중국의 대응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중국은 이러한 국제소송에서 패소했음에도 보상을 전부 무시해버리는 막장 대응을 이어나갔거든요. 심지어 중국이 태국과 라오스, 에티오피아에 보급한 기차는 조사 결과 성능 사기 및 성능 뻥튀기를 했다고 밝혀졌는데요. 최첨단 기술력으로 무장했다던 중국의 고속철도는 알고 보니 낡은 중앙 집중식 전력 시스템에 의존하고 있었고 엔진 하나가 고장나니 열차 전체가 비활성화 되어버렸거든요. 중국은 이들 국가들의 항의에 마지못해 자신들이 자체 수리를 해준다고 했지만 중국의 전문성 없는 수리는 기차를 더 고장나게 만들어서 상당한 지연 중단을 겪었고 중국은 자신들의 기술력으로는 기차를 수리할 수 없으니 다른 국가들의 외주를 맡기고 수리비를 청구하라고 하는 황당한 대응을 이어나갔지만 결국 중국은 약속한 수리비를 주지 않아서 또다시 국제소송에 걸렸죠. 물론 중국은 이러한 패소 결과도 전부 무시해버리는 막장 대응을 이어나갔지만 말이에요. 이러한 중국의 신뢰할 수 없는 면모야말로 모든 고난을 실력으로 정면 돌파하는 한국과 극명한 차이를 보이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 선진국들도 파회하지 못한 중국의 저가 정책을 실력 하나로 깨부순 한국은 이제 멕시코를 넘어 마지막 남은 기회의 땅이라고 불리는 라틴 아메리카의 수주 계약을 전부 독차지하게 되며 엄청난 부를 독점하게 되겠죠. 한국은 변변한 자원조차 없는 국가지만 기술력 하나로 천연자원보다도 훨씬 더 마진이 많이 남는 기술 수출 사업에서 선두주자가 된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한국이 가장 잠재력이 높은 국가인 이유입니다. 한국은 조용히 막대한 이익을 챙겨오고 있고 이번 멕시코 계약을 시작으로 전 세계적으로 막대한 영향을 끼치며 기존의 선진국에 대한 정의를 완전히 뒤바꿀 것이 분명하거든요. 저는 교수님의 말에 완전히 할 말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미국인 교수님은 괜히 중국이 싫어서 헛소리를 나열하고 있을 뿐이라고 생각하는 등 그야말로 현실 도피의 단계까지 이르렀죠. 결국 저는 교수님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큰 소리를 치며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버렸어요. 교수님은 그냥 중국이 부러워서 중국을 무작정 깎아내리며 열등감을 표출하고 있을 뿐이에요. 누가 뭐래도 한국은 가난하고 기술력조차 없는 국가가 맞고 제가 다음 주에 이 자리에서 그러한 한국의 면모를 증명해 보임으로써 교수님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만천하에 공개하겠어요. 저는 제가 직접 한국에 가서 한국의 후진적인 면모를 취재해 오기로 했고 그 결과를 모두가 보고 있는 이 자리에서 증명하기로 했는데요. 그러나 교수님은 그런 저를 보고 당황을 하기는커녕 그저 저를 측은하다는 듯 쳐다볼 뿐이었고 저는 그러한 교수님의 태도에 완전히 이성을 잃고 그 자리에서 한국행 비행기를 예매한 후 그대로 한국으로 떠나버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국에 도착하자마자 경악을 할 수밖에 없었죠. 왜냐하면 저는 분명 중국에서 가난하고 중국의 지원이 없으면 말라 죽는 처절한 한국 영상을 수없이 접했음에도 그건 전부 합성된 가짜 영상이었는지 직접 온 한국에서 그러한 가난한 장면을 일절 볼 수가 없었거든요. 일단 저는 한국은 보여주기에 미쳐있는 국가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고 그 즉시 관광객이 단 한 명도 없는 지역으로 향했는데요. 그런데 한국은 이러한 평범한 지역에서도 상하이와 선전처럼 중국에서 가장 발전된 도시보다도 훨씬 더 위대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일단 인정하기 싫었지만 한국의 거리는 흠잡을 데 없이 깨끗했는데 길거리에는 중국의 일선 도시에서도 손쉽게 찾아볼 수 있는 쓰레기 더미도 없었고 먼지와 대소변 자국으로 덮인 보도도 없었으며 비위생적인 노점상도 아예 존재하지 않았어요. 한국의 길거리는 그저 모든 것이 완벽하게 잘 관리되고 있었죠.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이란 말인가? 이건 중국뿐만 아니라 미국의 부촌에서도 볼 수 없는 극한으로 우수한 모습이었기에 저는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상황인가 싶어 벙찔 뿐이었는데요. 그런데 저는 이윽고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하고 한국은 도저히 제정신이 아닌 나라구나 싶어 완전히 얼이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인들은 자신들의 쓰레기를 절대로 무단 투기하지 않고 쓰레기통이 보일 때까지 반드시 들고 다니는 믿을 수 없는 모습을 보여주었을 뿐더러 애초에 한국의 길거리에는 청소 로봇이 돌아다니면서 거리의 쓰레기나 먼지를 청소하고 있었거든요. 현재 한국은 청소 인력을 로봇으로 대체하기 위한 시범 사업을 벌이고 있으며 벌써 24시간 연중무휴로 작동하는 AI 기반 청소 로봇을 개발한 뒤 시범 운영하고 있다고 했는데요. 이 자율주행 기술 기반 로봇들은 쓰레기와 먼지 등을 실시간으로 감지하고 제거하고 있다고 했고 로봇은 공공광장이나 상점가, 지하철 입구와 같은 교통량이 많은 지역에 우선 배치되어 청소부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했죠. 실제로 한국이 이러한 로봇을 배치한 이후
한국은 길거리에 눈에 보이는 쓰레기를 98% 제거했을 뿐만 아니라 엄청난 인건비의 감축 효과까지 봤다고 했는데요. 그리고 만약 한국이 이러한 시범 운영이 성공적으로 끝나게 된다면 마치 한국이 멕시코 및 라틴 아메리카 국가들의 상당한 기술 수출을 통해 막대한 이익을 얻게 되는 것처럼 이러한 청소 로봇을 통해서도 상당한 이익을 거둘 거라고 생각하니 저는 한국의 이러한 믿기지 않는 기술력과 부유한 모습에 혀를 내두를 따름이었습니다. 중국은 아무리 부촌이더라도 길거리에 쓰레기가 가득한데 중국에서는 건물 안에서 창밖으로 쓰레기를 버리는 게 당연시 여겨지고 있는 상황이고 책임감이라는 게 전혀 없는 아파트 관리인은 이러한 쓰레기를 그저 아파트 단지 밖으로 밀어내는 것이 전부이니 부촌에서도 관리가 거의 안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한국은 무지막지한 기술력으로 인간 자체가 필요가 없는 환경을 구축해둔 상태였고 심지어 이 청소 로봇은 실시간 AI CCTV까지 탑재되어 24시간 청소를 하다가 밤에는 각종 의심 상황 및 위험 상황을 포착 후 그대로 경찰 및 담당 기관으로 연락까지 해준다고 했기에 저는 더더욱 한국의 무자비한 기술력에 화들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솔직히 저는 여기까지만 봤을 때도 제가 중국에서 가짜 영상과 날조로 교육을 받았고 한국은 그냥 차원이 다른 국가였다는 것을 인지하게 되었지만 문제는 저는 여기서 물러날 수가 없는 운명이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나 교수와 학생들 앞에서 큰 소리를 뻥뻥 친 상황이었는데 이대로 빈손으로 돌아간다면 저뿐만 아니라 중국이라는 조국도 완전히 개망신을 시키는 꼴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든 한국의 가난한 모습을 찾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발걸음을 내디듬과 동시에 저는 한국의 열악한 면모를 포착하게 되었고 역시 한국이 그럼 그렇지 하며 한국을 다시금 무시하게 되었는데요. 왜냐하면 한국의 이곳저곳에는 실시간 대기오염 수준을 알려주는 전광판이 존재하고 있었는데 이곳 전광판의 대기오염의 질을 번역해보니 매우 나쁜 수준이라고 적혀 있었거든요. 사실 저는 한국은 대기오염이 매우 심각한 국가로 한국에서 발생한 미세먼지 및 초미세먼지는 중국으로 건너와 중국을 오염시키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중국의 대기질이 매우 안 좋은 이유도 전부 한국 때문인 셈이었죠. 그리고 역시나 한국의 대기오염 수준은 상당히 좋지 않았고 저는 이러한 국제적으로 민폐를 끼치는 한국의 한심한 면모를 촬영한 채 정확한 정보를 담기 위해 한국의 정확한 미세먼지 수준을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검색을 시작함과 동시에 까무러치게 놀랄 정보를 얻게 되었죠. 바로 현재 중국의 미세먼지 수치는 한국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이었기 때문입니다. 생각해보세요. 한국의 미세먼지가 중국으로 흘러들어갔다면 도대체 어떻게 한국보다 중국의 미세먼지 수치가 더 높을 수가 있겠어요? 즉, 이건 한국의 미세먼지가 중국에 피해를 주고 있다는 중국의 공영방송의 보도와는 달리 실상은 중국의 미세먼지가 한국에 피해를 주고 있는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충격적인 상황은 이뿐만이 아니었어요. 바로 제가 그렇게 믿기지 않는 사실을 포착하고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을 때의 일이었는데요. 제가 미세먼지 수치를 검색해 볼 때부터 옆에 있는 신호등이 뭔가 이상하다 싶었는데 신호등의 주기가 불규칙하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알고 보니 한국은 전국적으로 AI 기반 스마트 교통 시스템을 구축해둔 국가였고 실시간 차량 흐름 및 유동 인구에 따라 신호등이 실시간으로 자동으로 조정되어 혼잡을 최소한으로 유지하고 있던 거였기 때문에 신호등의 주기가 불규칙했던 거였어요. 이건 정말 말도 안 됐습니다. 도대체 한국은 어떻게 이런 무지막지한 기술을 개발할 수가 있단 말인가요? 나중에 알고 보니 한국은 이러한 최첨단 기술을 통해 출퇴근 시간대의 혼잡도를 무려 50%나 줄이는 미친 듯한 효율을 보여줬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전 세계 국가들에서는 한국의 이러한 스마트 시티 인프라를 수입하고자 줄을 서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중국은 아예 신호등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도로들도 상당히 많고 무단횡단 및 신호 위반이 일상처럼 벌어지는 상황인데 한국은 그런 중국을 비웃기라도 하듯 이미 두 차원은 격차가 나는 기술력을 선보이고 있던 거였죠. 물론 한국은 그저 평범해 보이는 광고판조차 수준이 달랐어요. 보통 어느 상권의 낮과 밤의 유동인구의 인구 통계는 다른 경우가 많은데 낮보단 밤에 활보하는 인구의 연령대가 높은 게 사실이거든요. 그런데 한국은 이러한 실시간 인구의 연령대를 포착하는 최첨단 광고판을 설치해둔 상태였고 유동인구의 성별 및 연령대에 따라 최적의 맞춤형 광고를 제시하는 충격적인 기술력을 보여주고 있었고 저는 무슨 이런 나라가 다 있나 싶어 완전히 기겁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중국에서는 광고판에 광고를 하는 비용보다 광고판을 든 사람의 인건비가 더 저렴하다는 이유로
번화가에 나가보면 이러한 광고판을 들고 다니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거든요. 그러나 한국은 그런 중국보다 훨씬 진보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던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평범한 지역에서도 흠잡을 데 없는 모습을 보여준 한국에 완전히 얼이 빠져버렸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대로 무기력하게 대학교로 돌아가서 지금껏 겪어본 적 없는 엄청난 수모를 겪겠구나 싶어 대학교 자퇴까지 진지하게 고민했죠. 그런데 그렇게 한숨을 푹 쉬며 목이나 축이기 위해 편의점에 들어간 저는 그대로 말문이 막히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편의점은 직원 없이 무인으로 운영되는 편의점이었는데 한국인들은 감시를 하는 사람이 없더라도 단 한 명도 빼놓지 않고 양심껏 결제를 마치는 도저히 말이 안 되는 모습을 보여주었거든요. 사실 이건 중국인인 저로서는 그 무엇보다도 충격적인 부분이었습니다. 현재 중국에서는 지금의 중국은 예전의 시민의식이 낮은 중국이 아니며 중국인들의 시민의식과 경제 수준이 높아진 만큼 이제 중국도 선진국 반열에 올랐다는 말이 슬금슬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리고 이러한 중국의 사회적 분위기에 힘입어 중국의 대기업에서는 천문학적인 자본을 투자해서 편의점을 전부 무인 편의점으로 교체하는 파격적인 행보를 보였죠. 만약 이번 무인 편의점이 성공한다면 기업 입장에서는 막대한 운영비 절감 효과를 거두게 되어 장기적으로 봤을 때 상당한 이익을 가져올 게 분명해 보였습니다. 또한 이건 중국의 높은 수준의 시민의식을 전 세계에 보여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이기도 했어요. 그러나 결과적으로 이 전국적인 무인 편의점 매장은 일주일 만에 전격 철수하게 되었죠. 왜냐하면 중국인들은 무인 편의점이 공개되자마자 하나같이 물건을 훔쳐갔고 결국 편의점은 뼈대만 앙상하게 남아버렸거든요. 마치 곡식을 앗아가는 메뚜기 떼처럼 중국인들은 무인 편의점의 간판마저 전부 떼어가서 철물점에 팔아버렸고 결국 중국 인민들의 선진국에 대한 꿈과 희망은 물거품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중국의 모습을 집중 취재하던 외신 기자들 또한 중국은 여전히 개발도상국일 뿐이었다는 것을 자신들 스스로 증명했다며 보도를 내보냈고 결국 중국은 국제적인 개망신을 당해버렸죠. 그런데 중국도 성공하지 못한 무인 편의점을 어떻게 한국은 이렇게나 쉽고 당연하다는 듯이 성공할 수 있단 말인가? 저는 정말로 한국은 중국이 넘보기엔 너무나도 위에 있는 국가인가 싶어 완전히 허탈감을 느끼고 말았는데요. 결국 한국의 후진적인 면모를 포착하려던 저는 현타만 잔뜩 느낀 채 거의 도망치듯 한국에서 빠져나왔고 빈손으로 미국으로 돌아올 뿐이었습니다. 저는 현재 너무나도 쪽팔리고 면목 없는 마음에 도저히 학교 복귀를 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한국은 도대체 어떻게 되먹은 나라인지 제가 한국에서 얻은 충격은 지금까지도 생생한 상황입니다.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